네, 신당 창당으로 26년 만에 4당 체제가 되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4당 체제 출범으로 인한 정계 개편과 대권 향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정치권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분당 현실화가 됐고요. 앞으로도 가속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허 전 대변인께 최근에 새누리당 내분 사태로 인한 보수 진영의 위기가 왔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것이 물론 이제 보수가 분열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 이 측면이 우선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보수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보수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새누리당이 이제 지금 보수 신당이 뜨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한 30% 가고 새누리당이 뭐 한 자릿수까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가장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30%고 기존 새누리당이 16%고 보수 신당이 12% 이런데 합치면 한 28%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재미있는 것은 주호영 신당의 그 신임 원내대표가 정무택 원내대표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찾아가서 네. 이제 이렇게 첫 인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무택 대표가 지금은 이렇게 갈라졌지만은 보수 대통합의 큰 물길에서 만날 날이 있지 않는가 기대한다 이랬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디 진보로 간 게 아니라 당 이름에다 보수 쓰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당 이름에 보수를 쓰고 대선을 앞두고 어차피 이합 집산과 합종 연행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갈라져서 마이너스다 보지만 말고. 박 교수님은 다른 의견을 내놓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합 집산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기득권에 집착하고 그리고 정경유착에 기반한 가짜 보수가 이번에 진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분당 사태로 치달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당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그 힘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당 체제가 계속 갈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되게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개혁 보수라고 분당한 이 비박 세력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념에 있어가지고 소위 그 친박과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분당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비상식과 국정농단에 대한 인적 청산에 대해 이거를 두고 분열을 한 거지 어떤 이념 지형에서 분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사당 체제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국가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새누리당도 예. 또다시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임병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뭐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이 거세지면서 또 내분이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세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이견이 있는 거죠. 미세한 예. 반발입니다. 의견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과장할 필요는 없고 또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99명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당에서 또 그동안 친박의 소위 말하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기를 적폐가 쌓여 있는 당에서 그걸 바꾸겠다는데 그런 이견이 없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 인터뷰를 자세히 신문에서도 보고 봤는데 그분이 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기자 출신인데 보통 예를 들어서 누구 인적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그런 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데 그 이제 신문에서 그걸 인용할 때는 누구 이름 인적 청산 당연히 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임명진 위원장은 이제 내정자는 우리도 뭐 잘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본인의 개성이 강하고 캐릭터가 그렇죠. 강한 예. 사람입니다. 그 중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예. 우리가 당을 바꾼다든지 정치를 바꿀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런 걸 하는데 이분은 행태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행태가 뭐냐면 사람이 바뀌고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해서 말하면 정치가 기득권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것을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왜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 또 국회가 과연 혹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서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고 법률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럴 때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임명진 위원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네. 평소에 보여준 그런 캐릭터대로 한다면 일정 부분 또 성과가 있고 지금은 아까 말한 반발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견 수준인데 이견도 우선 당을 살리자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뭐 당을 깨거나 또 이런 정도까지 발전하는 거는 좀 과장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태 변화를 한다면 기존의 어떤 그 보수 분열의 어떤 중심축에 있었던 진박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임명진 위원장과 진박계 간의 공존이 양립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한쪽으로든 해결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좀 이제 생각하세요? 인적 청산하니까 너무 일도 양단적 의미를 갖는데 그 임명진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요. 그게 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일도 양단하지 말고 예. 그분이 또 윤리위원장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의적 책임이 있고 예. 하나는 정치적 책임이 있고 하나는 법률적 책임인데 물론 법률적 책임이 가장 크죠. 그러나 정치적 책임 당내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의원 한 사람을 출당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그러니까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하냐. 현실로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그것도 비정치적이고 비법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면은 저는 이게 정치적 도의적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어렵고요. 정당이 무슨 법률기관도 예.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가게 되면 예컨대 상상할 수 있는 게 의원 배지를 뗀다든지 정계 은퇴를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당 운영이라든지 정치 일선에서 사실상 완전히 뒤로 2선, 3선으로 후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상은 합니다. 박 교수님은 임명진식 필터링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임명진 위원장 이제 내정자죠. 이거 보면서 새누리당이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누리당 사실상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자기가 거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손사래를 쳤던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을 어렵게 모셔왔으면 9.4일생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소위 이번 국정농단에 대해서 방조했거나 또는 거기에 동조한 최소한의 소위 진박 세력에 대해서 이 선으로 후퇴한다라는 거는 새롭게 출발을 하는 어떤 그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데 그 전제 조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면은 그럼 이거는 사실 싹수가 노란 거죠. 저는 이런 식의 분란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뭐 위원장이 되겠지만 앞으로 새누리당이 2차, 3차 분화가 다음 반기문 씨가 들어와가지고 소위 그 비박당으로 갈 경우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에 새누리당의 분화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개혁 보수 신당의 창당 선언문에서요. 이름에도 들어있지만 보수라는 단어가 24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 국면도 겹쳤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보수 적통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당 이름에다가 보수라고 적는 예. 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이름 바뀌겠죠, 그렇죠? 더 이렇게 또 바뀝니까? 바뀌지 않겠습니까? 뭐 가치이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는데 뭐, 예. 어떻든 간에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은 전부 다 새누리당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이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 때부터 뭐 5선, 6선씩 한 분들도 네. 여럿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저도 창당입니까? 뭐 분당 선언문입니까? 선언문을 저도 봤는데 좋은 말은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보수로 규정할 때. 그런데 저는 그 좋은 말과 달리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보수라는 것은 유럽에서의 영국의 보수당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메이 총리가 최근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메이 총리의 그 취임 연설문 같은 거 읽어보면요. 객관적 시각에서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진보 노동당의 냄새가 확확 납니다. 그 정도로 보수가 많이 변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것은 지금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한국과 유럽은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아는 체해서 미안하지만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이제 에드먼드 버크라고 예. 그 근대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맞아요. 뭐냐면은 보수가 뭐냐라고 규정할 때 이것은 사회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변화의 수단을 동원해서 변화시키는 거를 그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일관성과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 변화만 추구하면 이거는 어떤 극단감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관성만 유지하면 이거는 정말 극보수에 가까운 거고요. 극우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이 신당이 보수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자칫 이 합정연행과 연대의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뭐 갑자기 아니 저분들은 아버지 때부터 새누리당하고 하던 분인데 왜 갑자기 저런 소위 말하는 좌파적 주장에 동조하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 그 정체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당 체제가 어쨌든 지금 상태는 된 상태고요. 일단 전국은 요동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이 사당으로 오게 되면서 국민의당도 이제 3당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 굉장히 정체성이 뚜렷했는데 약간 그 캐릭터가 좀 희미해지는 흐릿해지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신당 창당이 되면서 전국의 어떤 좀 지형 판도가 바뀌겠는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사당 체제가 되면서 가장 입지가 축소된 게 국민의당일 겁니다. 네. 좌우로부터 사실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좋은 국면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 사실 뭐 김경진 의원의 활약이 없었다라면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좌쪽으로부터의 이탈이거든요. 근데 이 새누리당에서 소위 비박계가 분당을 하면서 소위 중도, 우측으로부터의 이 지지층도 사실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대표랑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오니까 이 국민의당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이렇게 좁아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 개헌을 고리로 해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리를 해서 소위 비박계와 그 다음에 호남 중심의 국민의당이 뭐 연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예. 이제 그렇게 될수록 전통적 지지층 그리고 호남의 지지 세력이 더 떠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당은 위기다. 이런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합리적 보수와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로 갈 건지 아니면 소위 전통적 야권 내에서 머무르면서 소위 과거에 야권 연대라고 하는 틀 속으로 머물 건지 지금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자, 허전 대변인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에 이제 90년대 그 일로 삼김 시대 때 어떤 그 예. 사당 체제 그렇게 조기 대선이 올 경우에 예. 그런 사당 체제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합중 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인데 1로 3김 87년 1로 3김 때는 이제 세 분이 야권이고 뭐 예. 저 노태우 후보가 이제 혼자 여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은 지금 구도로 보면 과거의 그러한 여야 구도 또 뭐 영남 대 호남의 대결 구도, 진보와 보수 대 1대1 구도 이런 구도가 지금 이제 허물어질 가능성이 흐트러진 상황이죠. 흐트러진 그래서, 상황이죠. 예. 허물어지다기보다도 예. 그래서 새로운 다자 이제 대결 혹은 다자 연합 구도가 되는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측면을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에 과연 정치 발전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가?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극단적 이렇게 양당 패권주의적 경쟁을 하지 말고 유럽처럼 다당제로 가서
여러 당이 연합을 해서 집권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당이라든지 어떤 1인이 거기를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치, 소위 말하는 협치가 가능한 거 아니냐. 서로를 견제하는. 그렇습니다. 예. 유럽이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또 그런데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반대론자들은 그것은 유럽 얘기고 한가한 유럽 얘기고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한 협치, 말은 좋은 말인데 연합 정권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뭐 특수성,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성과 혼란이 상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그 신당도 사실은 국민이 선택해서 사당 체제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탈당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또 탈당해서 만들고 국민의당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기반이 지금 취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대선 전에 이런 것들이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고리는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이합 집산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네. 크게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인 강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연결고리 하나가 이제 큰 화두가 이제 또 개헌 관련된 건데. 그렇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어떤 정치 지형이 형성될까 많은 예측이 불가피한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개헌은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헌에 동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럼 지금 당장 개헌은 아니고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합 집산하는 이런 형태는 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뭐 사당 체제에서 이합 집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합종 연행인데 예. 촛불 민심이 그런 합종 연행과 이합 집산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이합 집산은 지역 간 연대입니다. 과거에 사당 체제가 소위 민자당으로 합당했을 때도 TK와 PK와 그다음에 충청권의 결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위 그 이미 뭐 새누리당은 TK당이 돼버렸어요. TK 자민련이 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PK 쪽과 그다음에 충청과 호남의 일부가 결합한 이런 지역적인 연대라면 이거를 촛불 민심이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고 하는 어떤 소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합 집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의 야권 연대가 왜 대선에서 실패했는가를 보면은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요. 이번 이합 집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순한 권력을 위한 이합 집산, 개헌, 뭐 그게 뭐 이원 집정부제든 아니면은 뭐 어떤 거든 간에 국민들은 그걸 곱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합 집산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 문제, 또 그리고 노인 문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말 그대로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적인 어떤 정책 지향 이런 것들이 이 이합 집산 과정에서 그것이 구체적인 아젠다로 국민들에게 제기됐을 때 그 파괴력이 가속도가 붙을 거지. 그런 합리적인 어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내놓을 아젠다가 없다 그러면은 네. 국민들은 그거를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고 하는 반감 요소로 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합 집산의 효과가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합 집산을 하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자칫 이게 뭐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계산기 두드리는 식으로만 보인다면 국민들의 그쵸? 외면을 권력 받게 나눠먹기로 될 보이는 것이고 거죠. 그런 부분 네. 좀 신경을 쓸 텐데 이런 와중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1월에 귀국을 합니다. 이분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또 이 이합 집산 또 합종 연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허 대변인님 보실 때는 반기문 총장의 향후 행보 어떤 식으로 좀 그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했다고 하는 말들 중에 네. 확실히 반기문 총장이 한 말은 그때 송년 기자회견 그때 유력 특파원 특파원들과 만나면 한 예, 예, 예. 네 한 몸 불살라서 예. 어떻게 하겠다 그 말 외에는 없어요. 다 무슨 측근이 가서 면담을 했다, 의원들이 가서 뭐 만나서 차를 마셨다. 간접 인용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해가 임기 단축도 그렇습니다. 수용한다. 예. 글쎄요, 뭐 그런 말을 본인이 해야지 그걸 뭐 제3자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반기문 총장이 뭐 1위, 2위를 계속 이제 다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하고 그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 반기문 총장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식상함,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건 이미 5년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상함 때문에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자신의 그러한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한국 역사상 한민족 역사 5,000년에 이런 인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제적 지평에서 세계적 지평에서 1년에 세계 지도자 300, 400명을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세계적 지평의 인물.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인물, 우리나라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어떤 그런 인물이라는 건데 본인은 그런 측면에서 들어와도 바로 이 뭐 좀 시체말로 아사리판 같은 이런 그의 특정 정당에 몸을 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몸을 본인이 살린다는 살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폭을 크게 하고 네. 광폭 행동을 하면서 본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가치들을 확산시키는데 아마 처음으로 행보를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탄핵이 한 뭐 3월이나 인용이 되면 5월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도 그렇게 외곽으로 빙빙 돌 시간은 없고요. 국민의당이나 기존 새누리당이나 신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혹은 또 뭐 개헌을 연대로 해가지고 지금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 한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문 세력과 뭐 연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반기문 총장은 들어오면은 굉장히 넓게 당분간 자기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아마 주력한다. 저는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박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파괴력이 클 거라고 하는 점 그리고 좋은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없다라는 점이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제까지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촛불 민심이 보여준 그 허탈감과 앞으로의 그 전망 없음, 비관적인 이런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관적인 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선택적으로 소위 지역에 연대한 지역 기반, 지역 연대의 개헌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은 하지만 소위 충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 연대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저는 반기문 총장이 그 기동의 여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개헌을 고리로 하든 뭘 고리로 하든지 간에 이것이 결국은 지역 연대라고 하는 어떤 구 아젠다 그리고 예. 그 과거의 정치의 구태 그런 걸로 결국은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는 별 볼 일 없구나 과거랑 똑같구나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네. 측면에서 반기문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자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전과 새로운 정치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도 없다 계속 에드벌론만 보여요 임기 단축 3년 하고 뭐 개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내 정치권을 떠보고 여론을 떠보는 이런 식의 지금 뭐 행보로 봐서는 과연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1월 말에 와가지고 어떤 말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지금 이런 비관적인 앞으로의 그 전망에 희망을 줄 건지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그걸 또 어떻게 묶어낼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보여준 것이 너무 없다라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상황이죠. 어쨌든 뭐 국내 정치에서는 세규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좀 반기문 총장이 일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요. 새해부터는 일주일에 2차례씩 심리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뭐. 예, 아주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 자, 빠르면 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1월이나 뭐 늦어도 2월 안에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뭐 대선 시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정치권도 또 긴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가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예. 이번 주에만 해도 이제 준비기일을 다 끝내고 예, 예. 다음 주에도 2번 이제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서 2번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이제 7차례 변론을 하고 63일 만에 끝을 냈는데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한다면 새해부터 한 달이면 8번 아닙니까? 예.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부에서 추측하는 대로 1월에 탄핵 심판이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날 퇴임인데요. 탄핵이 나면은 3월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3월 말까지. 제 예상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합니다. 그래서 그 3월 초에 만약에 재판을
심판을 하면 5월 초에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3월 초가 높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헌재 심판은 잘 아시지만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예. 사실 심리가 있고요. 예, 예. 저 탄핵 심판이 있는데 우선 이것이 저 국회 소추위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것이 범죄가 맞느냐,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느냐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범죄가 된다고 확정을 하고 두 번째 그럼 이게 확정된 이 사실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그 공무원을 말하자면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파면할 사유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알다시피 이 사실심리 문제가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1심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렇게 대부분은 시작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빨라도 3월 이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